보건상군도 활성화센터 연구원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자로 좀 안내도 드리고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인사드리는 거는 그래도 좀 달라서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민 영양교육 1차 함께 잘 사는 우리 마을 별보다 보건상군도라는 주제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서천 손토리 갯벌 체험장 그쪽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무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편안하고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편안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고 안전하게 교육받고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배 사무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를 세우지 않았는데 잘 들리십니까? 예. 다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열 체질이라 위에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저를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건산 군도의 활성화센터의 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에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기 보건산 군도에 선유도 삼리를 비롯한 여러 프락에서 이렇게 지도자분과 동료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달없는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해왔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같은 갯벌에 사는 동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소개하기 앞서 얘들 행복해 보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요 최근에 10여 년 전에 왔다 갔는데 최근에 얘네들이 대학생이 돼서 왔다 갔습니다. 정말 그때 10년 전에 그리움과 행복 추억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다시 오게 됐다는 고마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쓰레기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아주 안 좋아하겠죠? 정말 싫어할 겁니다. 지금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저 왔다 갔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젊었을 때는 지금 이런 교사도 하고 김도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바 있고 현재는 선들이 어천 체험마을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갈수록 낮아졌죠?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이 순서는 제 마음대로 짠 거니까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을이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단에 올랐다라는 취지에서 저희 마을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선돈이 마을은 여러분들과 같이 오래전에 93, 4년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거기를 조개 잡으러 오고 조개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도 반입을 해왔습니다. 그 쓰레기가 그때 당시 180리터짜리 냉장고에서 14인치 칼라 TV가 200리터, 300리터짜리로 바뀌고 20인치, 24인치로 바뀌어 나갈 때인데 환경부가 93년도에 생기면서도 이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삭더미같이 매년 쓰레기가 쌓이게 됐는데 특히 저희는 약 해안에서 700m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차가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아주 갯벌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동네 분들한테 그랬어요. 자, 버린 사람이 치우도록 하자.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1년여의 설득 끝에 1994년도에 청년회를 만들어서 체험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는 답을 저는 만들었죠. 뭐냐?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올 것이고 차 타고 와서 바다를 갔다 오게 되면 용변을 봐야죠. 그 다음에 씻을 곳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갯벌에 가면 뻘도 묻고 바닷물도 묻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세면장을 만들어주고 주차 요금을 받자. 이것이 이제 저희 마을의 시초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28,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대 중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 5월 11일 날 저희들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쭉 성장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처음에 받게 됐는데요. 지금처럼 어촌 체험이니 갯벌 체험이니 농촌 체험이니 하는 체험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인당 500원씩 한 차에 4명 정도 탈 걸로 보고 2,000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몇 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잘난 관광객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당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주차를 하는데 왜 주차요금을 받고 바다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유화처럼 주차요금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돈을 내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고 당신네들이 들어가셔. 근데 왜 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면 쓰레기도 버릴 거고 화장실도 사용하다 보면 누군가가 치워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도 사유지였던 만큼 이용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9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잘 내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조금 사회적으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또 걸어왔습니다. 당신들 역시 주차요금 받을 때처럼 바다가 국가 땅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시설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왜 환경부담금을 받느냐라고 댓글을 걸어왔는데요. 앞서 제 소개를 드릴 때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신협에 근무할 때인데 급히 전화가 왔어요. 동네에서. 지금 어떤 분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 들리면서 이거 다 난리가 났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뛰어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캔 음료 하나씩 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하나 준비해달라. 오니까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장하고 잘생긴 분한테 다가가서 저에게 30초의 시간을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30초가 짧아 보였는지 저에게 호응케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주차는 어떠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들어와서 용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처리할 거고 씻은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이 생각을 잠시 하더니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걸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수산업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촌계를 통해서 해류 양식장이라는 게 있고 마을 어업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을 어업권을 내서 지자체장이 유어장을 지정을 해주면 이에서
여기다 입주료를 해서 거기서 체험을 하거나 조개를 캐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천군에 가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느냐는 듯이 이제 의문이 생겼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호장 지정과 함께 2011년 5월 1일 날, 그때 당시는 농어촌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촌체험, 농촌체험 구분되어 있지만 그때는 통틀어서 농어촌 체험장이라는 걸 지정받아서 합법적으로 체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해오다 보니까 체험료만 받고 도구만 임대해가지고는 수익이 한계점에 있더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도출할 거냐. 그래서 먹거리를, 특산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활발하게 뛰어댕긴 결과, 재작년에 농식품부에서 농어촌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사업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게 17억 5천짜리인데, 그거를 준공해놓고 보니까 막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휴장 상태인데 이거가 실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체험장에서 농촌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갯벌 체험이었고, 그래서 농촌 체험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을 부릅니다. 여기 가보면 저희들은 명단에 있는데 왕따예요.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어촌 체험마을에 전국 대회니 뭐니 해가지고 참여를 해라고 해서 가보면 명단조차 없습니다. 근데 왜 불렀는지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연마을에서는 어촌 체험 전진대회라는 걸 통해서 몇천만 원씩 상금도 타고 지원도 받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촌어항공단, 당시 협회였습니다. 공단과 해수부를 가져가서 이거를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변경을 해달라 해서 작년 3월 5일자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로 변경했는데, 첫 해 19년도 뒤에 어촌체험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타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서 특산물 가공 내지는 음식 판매장을 해놨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는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특산물을 판매를 하는 주말 시장을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1월 초순경에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지금 현재 준비만 해놓고 개장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체험마을이 해왔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경험했던 체험마을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뒤져보니까 의성사진의 고군산 군도가 여기가 문효도 맞죠? 여기 신시도, 여기 선유도, 이쪽에 장자도 맞습니까? 잘 외웠네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고군산 군도라는 것이 살만한 곳인지, 자원은 충분한지, 아니면 아유 도시에 나가보니까 또 다른 동네 가보니까 우리 동네는 형편없어라고 판단하는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장자도 고군산 군도 자체가 괜찮은 동네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남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늘 남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흔히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쥔 떡이 남이 쥔 떡보다 작아 보인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오늘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동네를 업신여기고 가치 없는 곳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들이 보건산 군도를 찾아볼 때는 부럽고 부러운 동네입니다.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 뭐 해수욕장이야, 뭐 자연 경관이야, 또는 섬 주변 전 일대가 양식장의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말 살기 좋은 동네를 지금보다 훨씬 낫게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후손들이 또 여기를 이어서 삶의 터전으로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부심 가지시는 거죠? 네.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스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고군산 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관이 좋고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을을 만들려면 지금 보니까 외관과 모든 것들이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마을 못지않고 막 대도시 같고 농촌 속에 어촌 속에 대도시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과연 이 동네에는 리더가 있는가? 어떤 정부의 사업을 주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리더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분들이 하나가 돼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지 있는 거죠? 뭔가 한다고 할 때, 그죠? 예. 그 다음으로 의지만 갖고 되는가? 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대로, 어업을 하는 분은 어업을 하는 대로, 아니면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분회장님은 분회장님대로 나름대로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선출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동네에 한번 가봅시다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나가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이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이 마을이 여러 가정이 이루어지면 마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을과 마을이 또 이어지면은 사회 국가가 되고 면이 되고 시가 되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나라고 하는 이런 삼각형 그리고 그 원으로 된 각자의 생각과 욕심만으로만 이 마을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겉돌겠죠. 그래서 마을을 묶어주는 리더, 이 이장님이 되시고 분회장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이 또 연결해주는 이 큰 덩어리의 리더가 또 필요하겠죠.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리더에 의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가정이 형성되고 그리고 국가나 사회가 형성된다 라고 전제하고 볼 때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를 묶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여러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먼저 리더는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보도 많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앞에 꽃감 놓듯이 놓으면은 리더가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그냥 능력만 있고 욕심만 안 부린다고 될 것이냐? 아니다. 이 동네에 가지각색의 색깔을 가진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생각을 틀린 부분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그 묶어낸 의견을
추진할 수 있는 뭔가 미래로 가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리더는 항상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도 관에서든 또는 어떤 기관에서든 정보를 먼저 입수하게 되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내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동네 한 분 한 분들이 아이고 지난번에 이장이 뭐 다른 동네는 뭐 나왔다는데 또 분회장님이 또 다른 동네는 이러이러한 거를 해준다는데 왜 우리 동네 분회장 이장님은 아무것도 안 해줘? 어촌계장은 이번에 무슨 보상이 나왔다는데 나한테 공정하게 안 나눠주지? 이런 등등의 오해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이러한 사실이 아닌 일들을 가지고 오해를 받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어떠한 얘기를 해도 나는 이 부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의지가 있고 생명심이 있는 리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뭐 선진지 견학은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다녀오실 텐데 우리 마을과 환경이 비슷한 데를 이제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뭐 여기에 센터에서 활성화 센터에서 사전 작가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걸 아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가서 선진지라고 가봤을 때 겉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멀거는 이 사람들만 보고 오면 안 됩니다. 내면에 정말 갈등 없이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잘 운영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걸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리더가 어떻고 또 견학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갈등도 제일 먼저 갈등 해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해소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 지금 어촌계는 정관이 있죠? 네. 회장님? 네. 그다음에 마을에 뭐 회칙이나 정관이 있습니까? 이장님? 있어요? 저 분회장님? 분회장님도 뭐 분회 그 회칙 있어요? 몇 가지는 있지. 예,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권리와 의무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규정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예요? 돈이죠. 돈이 생겼는데 나눌 때 보니까 누구는 큰 떡을 주고 어떤 분은 슬그머니 작은 거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공정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해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일정 부분의 자산이 쌓이면 또 개인 어떤 사유에서 빠져고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분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아놔야 그리고 실천해야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조직을 이제 만드는데 보통은 어때요? 우리 이제 뭐 어촌계장님 또는 이장님을 밑으로 쭉 이렇게 반장님들 있고 우리 부랑님들이 계시겠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높고 낮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수직적 조직 체계는 민주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이장님이
아무개 씨, 저쪽에 쓰레기가 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치워줘야 되겠어 라고 지시를 한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기분 나쁘죠. 이장이라고 왜 나 그거 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마을이든 어촌계든 총회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각가지, 이건 우리 마을을 예를 들었는데 대표이사가 여기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울 안에 똑같은 높이에서, 뭐 이게 마을의 높이라면 이 높이에서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 구조의 조직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 조직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각자의 그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임무를 줘야 돼요. 임무를. 그리고 대표는 뭐를 하고 이사라는 사람들은 뭐를 하고 또 사무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를 나눠주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네가 사무장에, 자네가 감사해 뭐 해놓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할지도 모르고 또 안 하게 되면 조직이 있으나마,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업무도 함께 나눠져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갈등 해소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개 투명 경영을 했을 때 또 공정한 기회를 주고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가 허심탄회하게 바닥에서부터 어떠한 그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어떤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회의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가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에 해왔던 회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뭐 이장이나 아니면 그 대표자가 안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이고, 또 하나는 즉석에서 이장 이것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즉석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 아까 수평적 조직을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동네 어느 분 누구라도 이러이러한 동네에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한번 회의에서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그럼 회의를 하려면 집행부에서는 뭐 해야 돼요?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자료가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따 계획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충분하게 검토돼서 그 부분이, 자, 회의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시의에서 하는데 그런 모양새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요. 저거는 이걸 따를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결정된 것은 규정도 규정이지만 이건 곧 법입니다. 이거를 어저께 결정해놓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튿날 삼사가 모여가지고 야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바람 잡아서 또 뒤집어 버립니다. 이거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전이 충분하게 토론을 이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갈등이 해소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서의 또 이제 리더자의 역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3대 요소가 실행이 잘 안 될 때 늘 의심을 받게 되고 동네가 10분 오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리더하고 주민 역량화가 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리더도 선출하고 또 그리고 갈등도 해소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사업을 진행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겠죠.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 이번에는 어떻게 돈 있는 걸 가지고 회전 하나 할까? 아니면 김 양식을 하는데 2세트만 할까? 이런 계획을 짜겠죠. 근데 집에 돈이 하려면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일을 해야지. 무턱대고 김 얻으라고 해놓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든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하게 토론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획은 집행을 해야 돼. 그냥 썩혀놓으면 안 돼. 그렇게 연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집행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애들 9월달에 장기 보내고 실 보내려고 했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안 되겠죠. 그때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할 때 이거는 또 회의를 붙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더 사업을 좀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소하든지 하는 과정도 반드시 계획을 짤 때와 그리고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계획은 실천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뭐냐? 우선 계획을 짠 거를 한번 이제 사업을 해보죠. 진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점을 여기 이제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이거를 문제점이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짜서 다시 실행해보고 다시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실행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 국가 모든 것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저희 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연말에 짤 때의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예산을 만들어 갑니다. 돈은 먼저 돈 예산, 즉 수지 예산을 할 때는 돈 들어오는 걸 보고 쓸 거를 얘기해야지 보통은 쓸 걸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돈 어떻게 거기다 채워넣을까 하는데요. 이거는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돈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이렇게 벌릴 거다 라고 이것을 확실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걸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벌은 돈을 다 쓰던 아니면 일부 쓰고 일부 일부 배정을 하든지 하는 계획을 어디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사전에 수치적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집행이 되고 뭔가 이제 연말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올해 처음에 연초에 짰던 그 계획이 1년간 쭉 해보니까 요만큼 벌렸고 요만큼 지출돼서 마이너스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전화만 돼.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저기 출납장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출납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빚, 이걸 부채라고 하는데, 빚, 이런 것들도 전부 한 명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뭐냐면, 매년 해서 숫자가 1000만 원이 났는데, 이 난 것은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썼고, 또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집을 하나 지었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어디 있지? 여기에는 안 나타나요. 출납장에는. 그죠?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몇 평짜리 얼마가 있고 또 처음 볼 때 오는 숫자가 어떻게 났다. 음악이 아주 세련됐습니다. 잠시 쉬어도 하는 걸 하고요. 그래서 이게 결산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출납장 방식으로는 안 된다. 좀 더 구체화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 동네 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매년 이거 돈으로 따는데 어디가 있지 그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갈등도 해소하고 사업계획 따고 사업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야죠. 동네가 안 달라지고 또 변화가 없다면 이런 사업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내서 차라리 집안 일이나 하고 각자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보니까 저희 프락 같은 경우는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양쪽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득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자산이 아까 눈 밝은 분들은 보셨겠지만 한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이 선유삼구도 보니까 한 바퀴 제가 걸어서 돌아다니는데 나름대로 깨끗하고 다만 한두 군데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건 개인 자산이나 그런 것 같고 마을이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집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을은 동네가 커서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약 한 60% 이상이 초고령인 거예요. 70세 이상. 그래서 이제 이 체험마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일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속상해 하겠죠. 1년에 어마어마한 차가 밀려오고 사람이 밀려와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군산 분도에는 모든 가족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부락은 참여가 일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에 동네에다가 매년 이익금에 한 600, 800 정도를 기금으로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인 일자리를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 뭔가를 시키고 그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자 해서 이런 일을 해봤어요. 자,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2계조로 나누어서 하겠는데 월 30만 원씩 주겠다. 그럼 한 보름 정도 나와지겠죠. 팀으로 하면. 그래서 모집을 했더니 8분이 신청을 하셔서 4분씩 2계조로 해가지고 격일제로 근무하게 했는데 이분들한테 뭘 시켰냐면요. 우리 체험마을에 오셔봤지만 공원에 청소,
한번 주시면 그 이튿날 거의 없어요. 이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시키는데 할 때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선 이분들에게 그 메이커 차양 모자를 사줬어요. 비싼 거죠. 그때 아마 45,000원 정도 했나. 모자 하나 45,000원 괜찮은 거예요. 그걸 사주고 이제 쓰고 오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장롱 속에 딸 아들들이 사준 그런 꽃가 옷을 그냥 곰팡이 슬게 하지 말고 돌아가셨을 때 태우지 말고 근무 써 오실 때 입고 와라. 그 시장 가듯이 이렇게 이제 했더니 옷은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모자를 며칠 쓰고 오더니 안 쓰고 오시더라고요. 아마 거추장스러웠는지 아까웠는지 그 이유는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작은 모를 이렇게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한 달 정도 지나서 할만하시니까 해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드신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이제 처음에는 그랬대요. 야, 이거 청소로 가고 나 이거 30만 원 받는 거야. 창피했던가 봐요. 존심 상하고. 그런데 하루에 이틀에 하다 보니까 뭐냐면 하루 쉬는 날도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냐? 우선은 잡념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한 분은 교장 선생을 하다가 동남아 갔다가 어떤 병을 얻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집에 있으면 텔레비도 아들로 보이고 누워있으면 벙벙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분은 그 사업을 안 했는데 그 사업 종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업을 했는데 아들이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집에 있으면 밭에 가도 걱정, 어디 가도 걱정이야. 근데 여기 나오니까 관광객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 그리고 용돈도 생겨. 이러다 보니까 이 잡념이 없어졌는데 어디까지 얘기됐냐면 또 건강. 이분들이요, 우리 동네는 면 소재지인데 한의원 하나, 일반 의원 2개가 있어요. 병원이 3개나 있어요. 근데 아주 잘 돼요. 왜 잘 되나 봤더니 매일 가요. 매일 가는데 택시도 500원이면 타. 그러니까 매일 가서 3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분들. 지금은 이제 거의 좀 규제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3군데를 다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한 3, 4년 전만.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걸 하고 나서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갈등인가 혈압약이나 타러 다니고 안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해소가 되고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이제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냐? 자, 늙으면 이렇게 다정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먼저 한 분이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돈 문제가 생길 거고, 시골에 연금, 국민연금 끝까지 들어가서 타고 계신 분 한번 손해보세요. 국민연금 타고 계신 분. 노령연금 말고. 없지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 농어촌에 그걸 들으라고 88년도 했는데, 뭐 국가에서 망한다 어쩐다 하니까 다 해지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이거를 우리 체험마을에서 벌어들이는 거를 가지고 여기도 이제 우리 퇴직제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쓰려고 해요. 마을연금. 우리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되냐? 노인복지센터를 우리가 이제 지표 이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 노인복지 요양원이 필요하느냐? 자, 여기 분들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죠? 장례식장에 가시죠. 그러니까 아프시면 어디로 가요? 이제 아프고 병원을 가는데 좀 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요양원이나 양원 가시죠. 근데 거기 가면 행복할까요?
해달라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제가 아까 더 소개해서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인데요. 거기 가면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폐해가 나오는데 그건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잠시 소개시키면 먼저 이제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거나 뭐 나이 들든 많든 떠나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누군가 보호가 필요한 분이 생기면 그 가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형님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먹고 살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모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양반이 뭐예요?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젊은 사람이 객지가 직장 찾아가는 것도 두려움인데 하물며 판단력 무엇들이 전부 어린애로 변한 이 노년반이 새로운 세계로 떠나라고 하니까 옛날 군대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심적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동물을 많이 안 키우시는 것 같은데 가둬놓고요.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똥 치워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딱 마려워해서 그때 받아내면 청결하죠. 그죠? 욕창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침에 기저귀 하나 딱 채워놓고 저녁 때 갈아줍니다. 그러면 아침에 똥 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때까지 똥을 끓이고 있어야 돼요. 이런 데가 흔하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밥 때문에 갔다가 드시라고 해서 안 먹으면 걷어와서 버려요. 그 다음에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치매온 건 양반들 엉뚱한 행동하면요. 잠 많이 오라고 주사를 놓거나 약을 밥에 타서 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88년도에 내려오면서 그때 당시에 어머님, 아버님이 72, 74살이었었는데 노인 문제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때 33살이었어요. 88년도에 고민을 했습니다. 뭐냐? 이분들을 어떻게 모실 건가? 그래서 마침 저희 그 둘째 형님이 수산화협동조합 저수부를 있으면서 자네 신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신협을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미친 글귀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을 1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제일 미치게 만들었어요. 즉 이걸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0원씩 10,000명이 모이면 얼마죠? 1억이죠. 1억의 부자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10,000원만 내면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자 된 사람이 또 10,000원을 또 내면 또 하나의 1억이 부자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관리나 이런 문제는 떠나서 이러한 정신이 협동조합의 정신이에요. 그때 신협에 만들어서 이러한 복지센터를 지어서 언니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마침 제가 이 신협을 운영하면서 너무 IMF 모으는 바람에 대장암이 와가지고 중도에 내가 하차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복지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시보고 내가 평생 살았던 곳에서 살다가 죽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게 대세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위해서 마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꾸는 사람 없고 못 떨어져서 못 이루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값진 노후를 누구나 맞이하는데 그걸 맞이하는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이거를 잘 이끌어가요. 그래서 내가 나고 내가 시집오고 살았던 곳에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말똥 매주고 밥 같이 먹어주고 그리고 또 지금 받아내는 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제도로 인해 그분들이 케어를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보건소 여기도 있죠. 보건소의 간호사나 의사들 이 지역에 떼거리를 찾아가서 니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 보내가지고 진단해주고 간호해줘.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스스로 머지않아서 이걸 해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동네를 만드셔야죠.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지루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부드럽다고 해요. 잠깐요. 제가 저희 체험마을 해왔던 과정의 사진을 여러 장 한번. 이런 상태에서 9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시설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제가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 실력이 없어서 조잡합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 오디오가 안 되네. 네, 오디오가 안 된다.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어촌 체험마을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명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바다가. 그리고 1위는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모토로 우리가 저걸 해내고 있고요. 이 마을 고군산도 우리 주민 여러분이 일부분 오신 것 같고 특히 선여도 상리에 마을 주민 여러분 꼭 이 사업이 성공해서 최후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 수긍을 해서 대대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 교수나 어떤 강사가 아닌 마을을 하나에 이끌어왔고 만들고 있는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재미는 없었을 테지만 의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마을에 비추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활동을 받을 생각은 네? 아, 장이 어른들보다 더 활동을 받을